이제 미국의 이제 현머 ETF가 이제 승인되면은 다시 고개를 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년도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년까지 어려울 것 같다. 현재는 안 좋은데 디파이만 잘 된다라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스물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다. 22년도에 시장이 잘 됐던 이유는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빠친코 시즌2. 오늘은 제가 담당해서 진행을 맡은 이유 여동생 이은주고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디파이 조선생 조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로만 정말 우리 농부 선생님 제가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농부님. 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코인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블록체인 이제 시장에서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디파인드 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원래 기존 금융권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대부분 이제 했었던 일이 네. 이제 금융 증권사에서 네. 기업 인수 쪽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와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요. 왜 이제 그러셨어요? 새로운 좀 도전을 해보자 왜? 해갖고 그래서 농부가 되신 네, 거예요? 농부가 돼서 제 이제 회사를 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그 회사는 뭐 디파이 전문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그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네. 이 시장을 좀 평가하는. 리서치 회사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시장에 있는 리스크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와우. 하고 약간 있습니다. 쟁글 같은 느낌인가요? 쟁글은 뭐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너무 훌륭한 곳인데, 네. 좀 쟁글이 못했던 부분이 좀 쟁글보다 좀 낫다.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와. 근데 저희는 사실 약간 정성적인 거 다 배제하고 네. 그냥 데이터로만 한번 시장을 봐보자라고 오, 저는 다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 데이터로도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디파이를 주제로 모셨기 때문에 디파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시장에 이제 참여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디파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늘 소식으로는 접하죠. 뭐 몇백 %, 몇천 %의 수익률을 준다. 락업 기간이 얼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다 폭망했다. 폭락했다. 뭐 규제도 많고 굉장히 이 코인 현물 시장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디파이 시장은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정신이 없어요. 그 안에는 정말 매일매일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디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조금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이게 디파이를 처음 이제 설명할 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도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네. 평생 들어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그 반대말을 먼저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의 반대말은 중앙화잖아요. 네. 탈중앙화 금융, 중앙화 금융, 그리고 이렇게 반대말인데, 중앙화 금융은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금융 체계예요. 국가 기반의 어떤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운영되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서 현금을 예금을 하고 그 예금된 자금을 가지고 뭐 적금이나 펀드나 네.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결국 규제 당국의 네. 이제 감독을 받는 곳이고, 국가가 만든 어떤 정책의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중앙화된 기구가 운영하는 네. 하나의 금융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디파이는 이거에 딱 반대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펀드 같은 어떤 상품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중앙된 기구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없어요. 그럼 그
중앙화된 기구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네.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중앙화된 기구가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결국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디파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 거래자가 중앙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을 서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요즘 가장 좀 화두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중앙 기관이 없는데 실제 규제 기관에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규제를 하는 건지 우리는 중앙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어. 근데 규제를 한대. 이런 부분에서 너네 뭐 SEC가 됐든 누가 됐든 너네가 우리를 뭐 규제할 어떤 그런 뭐 가이드라인이 있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딱히 뭐 마땅한 방안책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사실 디파이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리자가 없는데 규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규제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국가도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바로 거래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 그 거래를 시작할 때 네. 처음 방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앙화 거래소고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의 자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어떤 크립토에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활용해서 뭔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 보면은 결국 개인들 단 회사 단으로 네. 결국 중앙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시장을 규제하려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디파이도 참 우리 시장에서 위치가 위태위태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디파이를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엄청 다수라고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께서 자금을 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인식하기까지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일단 있을까요? 좀 말씀드리면 이 디파이 시장이 결국 각 개별 국가의 자본 시장에서 움직이는 유동성이 아니라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갖고 움직이는 이제 시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하나로 한 6조 원 정도 거래돼요. 근데 6조 원 정도 거래되는 그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의 거래 대금하고 이제 맞먹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여기에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디파이를 좀 필요로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사실 금융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파이를 쓸 필요가 없고 디파이가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앱을 켜서 쉽게 옆에 계신 분한테 자금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한국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캄보디아나 혹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제 그 터키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면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벌어둔 자산을 국가 규제를 받는 은행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국가도 휘청휘청하고 은행도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경제가 이제 불안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국가를 신뢰하거나 은행을 신뢰하기보다는 차라리 디파이 기술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라리와라고 하는 네. 자국 화폐가 가치가 한 달 만에 50% 폭락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심해짐으로써 네. 자신들 자금을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글에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네. 굉장히 많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프리미엄이 막 생겼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살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자국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엄청 생겼었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점점 은행에서 자금이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국가는 그 가상화폐를 사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그다음에 디파이가 음. 필요한 이유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딱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들의 통화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신뢰해서 투자를 하고 뭐 디파이를 통해서 뭐 예치를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또 근본적으로 저는 떠오르는 게, 그럼 그냥 현물로 스테이킹하면 되잖아요. 뭐 리플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기존 코인들도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디파이 코인들은 뭐 시총 10위 안에 사실 드는 코인들도 거의 없고 더 펀더멘탈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굳이 디파이로 장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이거를 좀 자금을 좀 잘 운영해서 좀 재테크 목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네. 또 그런 수요가 디파이에 오는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대로 뭐 거래소든 탈중앙화 어떤 지갑에 있는 자산이든 그냥 갖고만 있어도 사실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디파이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이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수익이죠, 뭐. 네, 수익이 말도 안 되게 다르죠. 기본 스테이킹이. 근데 이게 21년도랑 지금 현재랑은 너무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좀 태동했을 시기에는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퍼졌습니다. 뭐 좀 생각해 보시면 뭐 토스라고 하는 네. 서비스도 시중 은행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쵸. 처음에 엄청 마케팅비가 네. 줬잖아요. 뭐 그것처럼 디파이도 처음에 생겨났을 때 21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됐었는데, 네.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많은 그 마케팅비를 태웠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이자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금리 기조였고, 그래서 시중 은행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준으로 금리가 3% 미만이었어요. 네. 근데 디파이에서는 20%, 30%가 넘는 이자를 그쵸. 주기도 했었죠. 저는 몇백 %도 봤던 네. 것 같아요. 점점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그 어떤 이자는 되게 커져갔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네. 이제 2023년에 이제 현재 왔는데, 현재는 시중 금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디파이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그 상대적으로 못 내고 있는 이유도 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에서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굳이 디파이를 어떻게 보면 쓸 필요 없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금을 운영할 때 뭐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예금만 해도 한 4% 이상의 그쵸. 이자를 이자를 얻는데 네. 굳이 그 리스크가 큰 디파이에 자신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을 예치해가지고 뭐 5% 수익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가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기조 때문에 디파이 자금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제 디파이에 있는 상품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들이 주는 상품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하나의 좀 메시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가치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사람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 놓고 고민할 정도로 정말 하나의 자산으로 조금 인정받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제 워낙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까지의 매력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디파이를 놓고 투자를 시작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디파이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디파이 성투의 비결도 있을까요? 디파이는 사실 성투를 하려면 네. 사실 리스크 관리를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네. 와라라고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그런 유혹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결국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좀 가져고 가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에 그 LSD라고 네.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티브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어요. 네. 이더리움이 이제 샤펠러 업그레이드로 네. 이제 그 작업 증명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POS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코인을 예치를 네. 하면요. 그 예치한 그 코인을 누군가 그거를 위임받아서 그거를 거래를 그 검증하는 데 사용을 해요. 검증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거든요. 근데 네. 그 수수료가 지금 한 4% 정도 돼요. 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4% 정도의 이득을 얻는 방안으로 이더리움을 예치해가지고 수익화하는 방안이 좀 좋은 방법인데 여기 듣는 분들이 4% 굳이 그러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왜 네. 그 리스크를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그 블록체인이 향후 뭐 5년 안에 음. 굉장히 큰 상승을 다시 할 것이고 그 상승 기조에 맞춰서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결국 가격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결국 어떻게 보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게인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이더리움이네요. 네. 디파이 안에도 정말 다양한 또 프로젝트들이 있고 워낙 다양한 상품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좋은 거를 선별해내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더리움을 그렇게 예치하는 방법으로 스테이킹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의 비결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이 리스크를 지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 리턴을 원해요. 그럼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네. 결국 스몰 캡 약간 코인이나 뭐 토큰 투자잖아요. 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토큰을 발행하지 않은 좀 프로젝트를 좀 선별적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익힌 다음에 그 거래 기반으로 보통 대부분 이 토큰을 배분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냈지만은 그 네. 거래 수수료를 상쇄시킬 만한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받으면은 사실 수익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의 이제 원가는 거의 0원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토큰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토큰이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지는 사실 공부를 좀 해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리스크죠. 리스크 측면에서는 시간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 대신 이제 수익은 원가 0원에 원가가 거의 제로에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디파이 관련돼서 네. 블루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네. 블루핀은 2022년도에 시리즈 A까지 이제 갔던 프로젝트고 국내 프로젝트 아니 해외 프로젝트예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이나 중앙화된 기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탈중앙화 방법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단지 굉장히 빠른 거래를 일으켜주고 굉장히 이제 싼 수수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의 장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명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 들어와서 이제 거래를 일으켜주고요. 거기서 이제 생기는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자신의 자금을 들고 들어가서 거래를 해갖고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요 향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수취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으로 이제 수익화를 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DYDX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 동안 한 1,000만 원의 어떤 거래를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드랍 받은 거는 뭐 2,000만 원 뭐 이런 식의 사실 수익화가 됐던 시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미 자리 잡은 것들보다도 더 큰 리턴을 원하면 더 큰 리스크를 져서 아직 시장에 올라오지 않은 유망주 코인들 혹은 프로젝트들을 잘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잘 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조금 주목하고 계실 프로젝트들 아까도 한 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고 그들이 이제 투자하는 하나의 이제 시지스라고 하는데
왜 이거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이제 투자를 할 건지를 이제 네. 조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네. 탈중앙화 거래소. 근데 기존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저렴한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거래소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예전에는 되게 복잡하게 막 붙어 있었는데 복잡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쉽게 네. 이제 작동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레이어 2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제 레이어가 레이어 2인데 그 레이어 2를 새로운 레이어 2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레이어 N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레이어 2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거냐면 레이어 1이 결국 이더리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더리움이 가스비도 높고 그다음에 트랜잭션도 느리고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굳이 이더리움에 올려야 되냐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어떤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래는 그냥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체인에서 네. 처리를 하고 결국 결과값만 중요한 결과값만 레이어 1인 이더리움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가치도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굳이 짜잘짜잘한 거래까지 이더리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네. 되니까 가스비도 저렴해지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레이어 2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가 뭐 예를 아비트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코인베이스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베이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OP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레이어 2들이 나왔는데 이 레이어 2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잘 되는 놈만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잘 되는 놈만 잘 된다는 의미는 잘 되는 곳에만 자금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는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레이어 N 자체는 이 상호작용을 못하는 레이어들을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갖고 나왔던 이제 어떤 체인이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거래소에도 주목을 하고 또 레이어 2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이 있는 프로젝트도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의 디파이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디파이의 미래는 어떨지 뭐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예상하기로는 디파이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디파이의 미래는 일단은 현생이 안정돼야지 디파이도 다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제 두 개를 선택지를 놓고 네. 비교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디파이가 주는 이득과 아니면 그 제도권에 있는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수익이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현재 경기가 안정돼서 이제 금리가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다른 선택지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선택지를 찾을 때 네. 다시 디파이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제 개발되는 추세를 보면은 디파이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파이에서 결국 누가 유저들한테 더 많은 쉬운 방법을 제시해서 거래를 일으켜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인 네. 것 같고 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가 그 거래하는 큰 대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를 시켜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디파이 어떤 프로토콜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기존의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이 돼야 이제 디파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호황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디파이라고 했을 때 사실 디파이 거래소들도 거의 다 해외 베이스가 많고 국내에서 또 사용하기에 되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플도 쓰기 어렵고 맞아요. 다 영어고 막 영어 말도 되게 어렵게 돼 네. 있고 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디파이 투자하실 때 보통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거래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수탁형 뭐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도 어려운 지갑인데 그리고 이제 디파이 하기 위한 네. 탈중앙화 이제 지갑을 사용해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요즘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뭔가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뭐 탈중앙화 지갑을 만들 그쵸. 때 뭐 여러 가지 뭐 시드 문구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쵸. 이거를 자기가 관리 보관해야 되고 맞아. 없어지면 이제 다시는 못 찾고 또 그거 네. 또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서 뭐 음. 거래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데 요즘은 좀 특이하게 네. 특이한 것보다 요즘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거래를 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한 방식이 약간 GPT랑 비슷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갑이. GPT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거래했을 때 뭐 A부터 Z까지 전부 제가 다 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GPT처럼 텍스트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만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을 뭐 아비트럼에 있는 뭐 A라는 덱스에 가서 천불치 네. 천불치의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 이렇게 치면요 우와. 알아서 그 자산을 인출해가지고 그걸 네? 다시 갖고 오는 그런 방식의 지갑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명령어를 넣으면 그쵸. 그거대로 행동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결론만 주면은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 제가 이제- 오타내면 어떡해요? 그건 이제 자신의 이제 책임이죠. 그래요? 무서운데?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제가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과정을 다 해서 결과값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과값만 주면 이제 알아서 과정을 처리해주는 이제 기술이 지갑 서비스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기술이 인텐트라는 기술이고 네. 나온 지는 이제 시장에 알려진 지는 2달밖에 안 됐어요. 왠지 저 살면서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기술이 2달 네. 만에 나온 기술이 실제로 기존 금융권은 없는 거죠? 지금 없어요. 우리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페셜하네요. 네, 이제 디파이에 적용이 되고 우와. 기술이 적용돼서 시제품에 이렇게 좀 적용되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와, 만약에 신기한데요? 한 6개월이나 1년 뒤만 있어도 굉장히 이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맞아요.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막 은행 어플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또 그 맞아요. 돋보기 눌러서 뭐 원하는 거 치고 해도 또 안 나와. 맞아요. 그리고 또 AI 챗봇 상담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절차를 거쳐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나의 명령어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딱딱 받아볼 수 있다는 네. 거는 이거는 잘 상용화만 되면 그렇죠. 기존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두 팔별로 환영할 기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텐트라는 기술이 그래서 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 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어. 이제 투자사에서 리서치를 발간하면서 시장에 이제 와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기술 자체가 디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활용될 재밌네요. 여지가 굉장히 충분히 있고요. 음. 근데 기존 금융권들이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호환이 서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 A라는 증권사와 B라는 증권사가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활용되기 좀 제한적이고 근데 디파이의 장점은 뭐냐? A와 B, C, D, E, F, G의 서로 다른 회사들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더리움이나 어떤 하나의 레이어 1에서 다 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메인넷이 네. 바뀌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호환할 수 있는 브릿지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브릿지를 활용해서 다 호환이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디파이가 가진 매력이고 기술의 장점인 거죠.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술로서 해결을 한, 그다음 기술로서 구현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은 디파이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텐트요? 네, 의도라는 뜻이잖아요. 인텐트. 그래서 그 인텐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래서 INT. 기술의 이름이 인텐트예요. 네, 인텐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또 스토리를 듣게 됐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해외 쪽에서는 새로운 신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코인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는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파이 쪽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국내는 디파이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고 사실 저도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일하는 사람이고 네네.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국내 시장은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기꾼들 때문에 이 디파이 시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사실 국내 이제 디파이 시장은 네. 신뢰를 회복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2년도에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수도 클레이, 없는 스왑, 에스클레이 지금도 네. 제가 다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 없는 그 디파이들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디파이들이 책임감 없이 전부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고객들 몰래 네. 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큰 손실을 보고 나서 시장이 다시 신뢰를 주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내 디파이 시장은 앞으로도 장밋빛을 그리기엔 좀 어렵다. 오히려 차라리 해외에 해외로? 있는 디파이를 이용하는 게 개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해외 거래소로 좀 거래를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특근법이라던가 그쵸.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규제들이 걸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맞아요. 정말 원하는 볼륨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디파이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렇게 가두리 벽에 쳐져 있는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디파이를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네. 디파이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는 당연히 하셔도 되죠. 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쓸 필요는 전혀 없다. 저도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지만 사람들한테 디파이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 쓰는 건 절대 할 필요 없고 투자 목적이면은 좀 공부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선택지가 하나 더 뜨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 안에 참 다양한 이런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디파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과 관련된 우리 농부 선생님의 인사이트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뭐 하반기를 한참 달리고 있죠. 내년 뭐 불장 온다, 뭐 혹은 뭐 올해 말부터 불장 시작이다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너무 달라요. 근데 또 디파이라는 섹터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또 투자도 하고 계신데 우리 조 대표님이 보시기에 크립토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앞으로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올해 자체는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네. 결국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없어요. 뭐 하나 있는 거면 이제 미국의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면은 다시 고개를 들겠지만 그게 올해 이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연도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다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끌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년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경제가 좀 살아나야지 사람들이 다시 투자에 사실 다시 눈을 돌릴 거거든요. 근데 24년도도 사실 그 전통 기존 금융권에 있는 어떤 그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년까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25년에 다시 회복하는 상승 곡선을 다시 그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하기 때문에 결국 디파이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갈 거라 생각해요. 현재는 안 좋은데 디파이만 잘 된다라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시장이 잘 됐던 이유는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심도 좋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버블도 생겼던 건데 그런 시장이 다시 그 오려면 결국 현생이 다시 회복되고 좀 안정적이 돼야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뭐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회복 수준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조금 조심스러운 뷰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저점 분들은 매수인가요? 디파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비트코인도 사실 이 가격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쵸,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이더리움이 한참 고점 찍었을 때는 뭐 500만 원도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그 투자를 해가지고 큰 모멘텀이 왔을 때 큰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좀 이 시장을 그런 목적으로 좀 1, 2년의 호흡을 갖고 바라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저평가된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을 잘 발굴한다면 다음번 불장이 올 때 혹시 진짜 퇴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빠친코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시장 분위기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대표님 모시고 더 깊은 인사이트, 또 다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너무 이제 초청해 주셔갖고 너무 이제 기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자주 나와서 네. 시장에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다 녹화됐으니까 이제 말 번복이 안 되거든요, 대표님. 네,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